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50만 구독자 수가 오늘 돌파됐습니다. 오. 예, 오늘 돌파했습니까? 50만 넘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민주진보 진영에서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예를 들면 김용민 TV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걸고 하는 거는 아마 50만 돌파가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앞서서 이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 그리고 뭐 딴지 방송국, 네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음.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뉴스타파. 예. 다 이제 매체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람 이름 걸고 하는 거는 팩트 TV도 뭐 민주진보 진영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다면은 현재 사람 이름 걸고 하는 방송 이름으로는 아마 김용민 TV가 최초의 50만 돌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김용민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뭐 유시민 TV, 김호준 TV 이랬으면 제가 뭐 한 3등, 4등이랬겠죠.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 50만의 성원을 잊지 않고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더 보람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구독 잘했다 이렇게. 예. 50만 돌파하는 오늘과 같은 기쁜 날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요? 오늘 낮에 저희 갔다 왔어요. 네. 매블쇼 가서 방송하고 아, 와가지고 아이고 한번 갔다 오니까 피곤해요. 같은 서울에서 서울을 갔다 오는데도 네. 너무 멀어요. 혹시 지금 피곤하고 잠이 오는 이유가 음. 이 보낭칠 이노큐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잠이 옵니다. 네네. 보기만 해도 잠이 와요. 자, 바로 광고로 가겠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최근에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는데 보낭칠 마시고 꿀잠을 잡니다. 신기한 것은 보낭칠 마시고 자면 아침에 눈도 잘 떠집니다. 숙면을 해서 피로가 더 잘 풀려서 그럴까요? 신기합니다. 이제는 보낭칠 없으면 왠지 찝찝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좋습니다. 앞으로 가격 계속 유지해 주실 거죠? 보낭칠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렇죠.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수면제 가기 전에 보낭칠 이노큐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다 생약 성분이니까요. 네네. 수면제 오래 쓰면은 금단 현상, 또 그렇죠. 우울증 발생합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정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김용민닷컴 판매가가 5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쌉니다. 게다가 김용민닷컴은 배송비도 없어요. 원래는 2,500원의 배송비가 추가되는데 김용민닷컴 좋은 제품 저렴하게 경험해 보시라고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 전 제품의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입니다. 김용민닷컴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봤더니 네. 보낭칠 이노큐를 봐서 피곤한 것도 있고 주말 동안에 너무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주말에 왜? 일하기보다는 토요일에 하루 코스로 우리 아이들 해수욕을 좀 시켜준다고 바닷가 갔었어요. 아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그 이튿날 교회 네.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교회 설교를 또 2번이나 했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어디 교회에서 또 만남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니까 와, 집에 돌아와서 눕는데 이게 그 배터리 방전이 무엇인지를, 아하. 배터리의 심정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사람의 어떤 심정,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의 기계의 마음까지 해야 될 정도로 네네.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주말에 충전을 하고 오기 마련인데 네, 네, 방전을 하고 오셨네요. 방전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저 전기를 꽂았잖아요. 제 엉덩이 쪽에다가. 아니, 선풍기가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요. 자, 아니 해수욕장 가면 보통 애들이랑 가면 예, 김용민 PD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오.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기 해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국물 없는 기자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김용민 TV가 네네. 50만 구독자를 돌파한 참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보도 자료를 돌리고 보도 자료까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뭐 보도 자료. 그렇지. 사실은 누군가는 뭐 한 10,000명 넘어도 잔치를 벌입니다. 예, 그래요. 10,000명 넘었는데 잔치 벌여요? 그럼 오. 있어. 하면 놓기 힘들죠. 유튜브 힘든데 잔치까지 네. 벌리 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이제 50만을 넘었는데 50만에 부합하는 여러분의 기대치를 항상 마음에 네네. 두고 부응하는 방송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사실 30만 넘었을 때 음악회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아, 맞아요. 네, 저희가 뭐 약속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잊지 않고 코로나 풀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음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정상근 기자는 불쇼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 불쇼를. 불쇼. 예. 네네. 그 링,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링. 거기로 넘어가. 링크를 찍은 겁니까? 저기 뿌리 불쇼. 에이, 그런 불쇼 말고. 네네. 예, 그래요. 아, 넘는 거. 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원통을 크게 해주실 거죠? 그렇죠. 우리 민동기 기자는 키우고 있는 사자 2마리를 데리고 나오기로 했어요. 사자. 그래서 사자로- 장난 아니야. 예. 장난 아니야. 승질 장난 아니야. 승질 장난 아니에요. 예. 저희 그 사자한테 귀신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요즘 UFC에 그래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그 총선이 있고 그 이튿날 이제 개표 방송하던 때 40만 넘었는데 그때 1년 동안에 1년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제 10만이 추가로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대단하십니다. 생각이 나네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음, 몇몇 이제 그 시사주간지 등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쓴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이 세계, 유튜브 시장에 흔히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선점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의 어떤 이념 지형 자체가 한쪽으로 굉장히 쏠릴 가능성이 많다. 실질적으로 진보 쪽의 어떤 그런 유튜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밀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요즘은 그런 기사가 잘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예. 오늘 저 민동기 기자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동재 전 기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네. 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네네. 주말 동안 종편과 음, 보수 언론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오늘은 조중동도 또 열심히 뭐 MBC를 맹비단을 했습니다. 맹비단을.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그런 다툼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무죄 쪽에 너무 취지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언론계라면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그 낭독을 하기 전에 별도로 재판부가 코멘트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저는 상당 부분 좀 적지 않게 화두를 던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매체들도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석, 분석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재판부가 별도 코멘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덜하더라.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검언 유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핵심적인 본질은 저는 채널A 이동재 당시 기자가 굉장히 저널리즘의 기본과 취재윤리를 어긴 행위에 했다는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시 채널A 측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담겼고요. 그 내용을 담으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그 보고서에 담았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저는 붙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홍창우 부장판사입니다. 네. 홍창우 부장판사가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짧게나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동재 피고인은 공식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정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을 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을 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 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저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어떤 평가는 서로 엇갈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언론계가 화두로 삼아야 되는 부분은 이동재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아니라 자, 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명백히 취재윤리 위반인 점을 강조를 했다는 점. 그러면 언론계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후자를 언론계는 주목을 해야지. 왜냐하면 법조계나 심지어 한동훈 검사장은 무죄의 방점을 찍으면서 자기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어요. 저는 100번을 양보해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근데 언론계는 그러면 안 되죠. 언론계는 법적인 판단 이전에 최소한의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안을. 잠깐 뭐 한겨레 경향 정도만 이렇게 오마이뉴스 이런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분위기는 법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이건 매우 유감이고요. 사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한쪽으로 쏠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채널A가 당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제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진상 보고서가 이번에 1심 판결에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왜 안 됐느냐? 그 진상 보고서를 작성한 강모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 강모 기자를 1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집에다가도 증인 출석하라고 보내고 채널A 동아일보 회사 쪽에다가 보내고 했는데 소송 해봤으니까 김용 PD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접수가 안 됐다라고 오는 거야. 분명히 채널A하고 채널A에 다니는 현직 기자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증인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허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는 검찰의 수사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재판부가 검찰의 제시한 지금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퉈야 될 쟁점들이 많긴 합니다만 언론이 진짜로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은 점. 더더군다나 조중동이 매우 반격을 저는 어처구니 없는 반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안 자체를 조중동 대 MBC 간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보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늘 장인수 기자가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왔어요. 예. 일단 이동재 기자가 네. 이철 씨, 감옥에 있는 이철 씨를 대리해서 이철 씨의 지인인 제보자 X를 만났을 때 거기서 했던 말을 보면은 지금 10몇 년형 받았는데 여기서 추가되면 80살에 나올지 모른다. 이런 워딩이 있어요. 협조 안 하면 더 죽는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입장에 서면요. 형량이 더 늘어난다. 이것만큼 하늘이 협박이죠. 무너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제보자 X로서도 그 입장을 전달하는 이동재 기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철 대표에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또 이동재는 일종의 어떤 한동훈을 대리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로서의 자기 포지션을 알아듣기 좋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협조 안 하면 더 죽는다. 기자가 이런 말을 왜 해요? 취재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해? 80살에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 왜 합니까? 이건 압박이죠. 네. 당신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얄짤없이 당신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취재를 빙자해서 이철 씨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요 미수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빤스 목사가 결국에는 이제 무죄로 풀려 나왔잖아요. 네.
빤스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주체가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실제로 그저 빤스의 변호인 얘기로는 검찰이 그렇게 빤스에게 여러 가지로 뭐 조언을 해줬다는 식으로, 물론 이제 검찰은 부인하죠. 그래서 빤스 편에 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작년 3월에.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빤스가 무죄로 풀려난 거 아니에요? 그 저간의 상황을 보면서 고발한 주체가 바로 평화나무인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따져보니까 검사가 빤스의 중요 혐의를 뺐습니다. 중요 혐의를 뺐어요. 이게 자기가 만든 당, 기독자유통일당, 그 당에다가 비례대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뺐어. 혐의에서. 그걸 넣으면 얄짤없는데,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뭐 특정 당을 거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특정 당을 거명한 그 혐의는 빼고 결국엔 윤석열 검찰이 이 빤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혐의들, 증거들은 뺐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열불이 났지. 그때 마침 생활치료센터 안에 있었는데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고혈압으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2심에는 이 혐의가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검찰이 말이죠, 기소권 갖고 장난을 치면은 얼마든지 유죄가 될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검찰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이동재가 강요미수를 했다, 그 혐의로 공소를 유지한 이동재에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에 선 주체가 바로 윤석열 검찰이에요. 윤석열 검찰로서는 만약에 이동재가 유죄가 나온다, 그래서 검언유착이 일부분 사실로 입증이 된다, 그럼 한동훈에게 직격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상황을 원했을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거든요. 그 핸드폰을 열었을 때, 포렌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동재 전 기자와 나누었던 무려 300회나 통화를 했다는 그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못 열었잖아요. 수사가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가 노트북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맷했어요. 다 포맷했죠. 증거인멸을 한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대로 판단 안 했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일부 기자들을 통해 듣기로는 한동훈 검사장은 기자들하고 깨톡을 많이 했답니다. 통화라는 어떤 방식보다는 깨록을 많이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그런 핸드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만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심의 어떤 법적인 판단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소심도 분명히 있으니까 결과가 뭐 달라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일단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될 것 같고, 다만 언론계가 너무 법적인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계가 1심 판결을 대법원 판결 난 줄 알았어. 대법원 판결처럼 이렇게 대우해줬나요? 아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뭐 수사 결과도 계속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와중에 네. 사실 뭐 이런 좀 검언유착 뭐 이거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동재 기자는 분명히 판사가 언급했듯이 이거는 좀 취재윤리 위반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채널A에서도 그거는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동재 씨가 이게 지금 일종의 이제 공작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 정권과 마치 일부 정권 친화적인 방송 등등의 어떤 그런 마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짜여진 것처럼 얘기를 뭐 중앙일보 인터뷰 등에서도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MBC 입장에서는 녹취록도 있고, 그 이동재가 뭐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재수자를 협박을 했는데 당연히 뒤에 검사가 있는 건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제 조중동에서 맹폭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여름쯤에 8.15 이후로 코로나19 2차 팬데믹의 그 주역이 바로 전광훈 아닙니까? 전광훈이 몸통이에요.
최고 윗선이고, 그런데 전광훈은 치어리더다. 전광훈은 돈과 여자 관계가 깨끗해서 나설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 전광훈에게 향하는 칼끝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실도 아니거니와 뭐 자기는 그래서 전광훈의 배우를 쫓겠다고, 너는 전광훈이나 털라고 우리 평화나무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통을 찾았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뭐 저수지를 찾는다면서 저수지를 찾았나 몰라. 맨날 저 노래를 트니까, DJ 하면서 노래나 트니까 저수지를 살펴볼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 놓고는 지금 전광훈과 관련해서 평화나무가 지속적으로 그 사회적 해악을 들춰내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추궁하고 콕세무민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데, 저 혼자 전광훈은 치어리더다. 전광훈은 돈과 여자 관계가 깨끗해서 나설 수 있다. 난 용서 못합니다. 그건 진짜. 이 사실 왜곡일 뿐더러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는지. 그래서 사실 당신과 윤석열의 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작년 연말에 얘기했던 것이죠. 전광훈에 대해서 뭐라고 전광훈은 치어리더일 뿐이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광훈이가 벌였던 뭐 시국 집회, 2차 팬데믹을 불렀던 그 광화문 집회, 요 실제적으로 배후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전광훈은 그냥 그 앞에 나선 치어리더일 뿐이다. 깃털일 뿐이다. 몸통이 따로 있다. 사실 아니거든요. 대형 교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대형 교회다 손절했습니다. 네. 빤스하고. 네네네.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겠죠.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가. 근데 충분히 알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고, 우리 평화나무 기사만 봐도 저간의 흐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전광훈은 치어리더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광훈의 죄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 말고는 없다고 보고, 윤석열 검찰은 결국 전광훈의 죄를 덜어주어서 주요 혐의를 빼서 무죄로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의심이 갈 만한 윤석열 검찰과 주진우의 유착 의혹, 그런 것들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전광훈 씨는 혹세무민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이 끌어내자, 그렇게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네. 심지어는 뭐 순국결사대 이런 거 만들어서 무장투쟁도 획책했고, 그 자신은 그냥 뭐 해본 말일지는 몰라도 듣는 사람들, 전광훈에게 세뇌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총 들고 나오게 만들 선동이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전광훈하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전광훈은 치어리더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간의 친분이 어떻고 낙곰수를 하면서 맺어온 인연이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이 개차반인데 그 인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가 중요하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무릎 꿇고 자신이 기만한 이 대중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용납 못합니다. 삼성하고 이명박은 뭐 자기가 전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김건희 지금 저 주상복합 아파트 삼풍백화점 그 자리에 세워진 거기, 네. 삼성 도움으로 그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삼성을 잘 안다는 사람이 왜 이 문제는 제대로 규명을 못하죠? 지금 차기 대권 주자 1등인데 1, 2등을 다투는데 그 사람의 삼성 유착설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안 해요? 음악 트느라고 바빠서 DJ를 해야 되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분노가 너무 터졌는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윤석열 검찰이 결국 그렇죠. 이동재 재판에서 성의를 안 보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사실 판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검찰 보고 왜 이 내용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안 되느냐라고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 전 과정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쉽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공소 관리를 이 모양 이 꼴로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은 이제 항소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항소심 가서는 좀 성의 있는 공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이상한 대목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거 채널A의 진상 보고서만 하더라도 그 진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기자 불러서 조사하고 다 안에 내부 자료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놓은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증거로 채택이 됐으면은 상당 부분 그 내용에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사안이었는데 왜 그게 보고서 채택이 안 돼? 증거 채택이 안 된 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아니 현직 기자가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 있는데 주소지에서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그 맹점이잖아요. 그 재판부도 제가 봤을 때는 적극성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나도 뭐 그렇게 회피하면은 증거 뭐 채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그런 적극성, 포렌식도 못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에 대해서 재판부도 결정적일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를 강모 기자 그게 뭐 주소지 거기서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도 채택을 못하는 그러니까 1심에 여러 가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뭐 보강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 한번 법적인 판단은 따로 생각을 하고 언론계는 윤리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여전히 법 얘기만 하고 있으니 자 이제 1심 무죄 끝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아무 문제 없음 자 이걸 의혹 제기했던 MBC 이제 문제 프레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항소심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뭐 준비하셨죠? 이게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끌시끌했거든요. 근데 주말과 워낙에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묻혀버렸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 전 총장 캠프 전 대변인, 자, 이동재, 한동훈, 이동훈,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이제 경찰 조사 받고 나왔죠. 엄동섭? 아, 엄성섭. 예. 근데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였습니다. 13일에 경찰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와서 나름 폭탄 선언을 했죠. 그 하루 정도 언론계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경찰 수사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자기를 회유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이게 언론계에 잠깐 동안 개서특필이 됩니다. 네. 하지만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충격적인 사안이다. 처음에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추가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약간 한 발 빼는 그런 양상을 보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자기를 회유한 여권의 사람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그 시점 딱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왔다. 나를 회유해왔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작극 아니냐는 그런 얘기고 자작극 아니냐는 그런 얘기 속에서도 다른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 이 오징어 수산업자인 김모 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사용했다. 그리고 그 빌린 골프채를 아이언 세트만 집에서 보관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골프를 안 친대요. 이 김 씨가. 골프를 안 치는데 어떻게 골프채를 빌려줍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로비용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풀세트가 아니라 아이언 세트만 받았다고 본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골프 안 치죠? 안 치죠. 김현미도 골프 안 치죠? 아니, 아이언이 나는 뭔지도 몰라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당구도 안 쳐, 당구도. 골프 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풀세트하고 아이언 세트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네, 물어봤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만. 풀세트를 만약에 다른 사람부터 받으면은 최소한 싼 거라도 300, 400. 비싼 거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다. 엄청 비싸네요. 네. 그리고 외제 뭐 이런 거는 수천만 원까지 한다. 하지만 아이언 세트 그것도 만약에 아이언 세트를 중고로 받았을 경우에 그거는 100만 원 이하다 무조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계속 아이언 세트만 집에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이거는 자신의 변호인과 얘기를 한 끝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하로 낮춘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한 조율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회유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이 사건은 굉장히 클리어되는 사안인데 그 얘기는 싹 비켜가고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아이언 세트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여권 인사가 자기를 회유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했을 정도면은 조선일보가 자사 출신 논설위원을 상대로 정권이라고 여권이라고 있는 사람이 정치 공작을 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조선일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되겠죠. 당연히 기사들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대서특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뒤에 조선일보는 매우 축약된 보도만 내놓았고 주말을 거치면서는 거의 보도가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없단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더 재밌었던 게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그냥 이걸 덥석 물었잖아요. 예. 본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덥석 물었다가 이게 딱 상황 보고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놨잖아요. 예.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원래 윤석열 측이 이거를 안 물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정무라인에서 이제 판단을 했겠죠. 네. 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물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음날 윤석열 그 전 총장 본인이 그 의지로 이거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라인이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랑 관계없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자기가 이거를 딱 물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게 정무라인이나 이제 참모진이 지금 제 기능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하고 윤 전 총장 간에 개인적인 연이 없어요. 개인적인 연이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캠프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 전후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하러 아니 이동훈 전 논설위원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뭐하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상대로 그런 식의 공작을 벌이겠습니까? 윤 전 총장과 캠프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상대로 더더군다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연이 그전에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굳이 그런 얘기를 한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고 이거는 나중에 본인한테 부메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참. 그 조선일보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아주 언급을 전혀 안 하고 네. 자기들한테 조금 뭐 유리하다 판단되면은 그냥 뭐 입을 최대한 벌려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국민들이 똑똑해서 이런 식의 내로남불의 태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고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정도는 좀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원행일치하자 뭐 그렇게 조치를 내놓거나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도해도 되나? 좀 양심적으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안 드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요. 그 웃겼던 게 이번에 그 MBC가 좀 취재윤리 위반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 경찰 사칭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그 MBC의 그런 행위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것이 없다고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네. 불과 며칠 전에 그 조국 전 장관 분야 사파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정치적인 의도 없다고 막 그랬던 조선일보에서 네. 네. MBC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니까 그것도 진짜 좀 웃겼습니다. 아니 이게 참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네.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요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행동이 과거 내가 주장하는 것과 배치가 되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말했던 게 원칙이고 또 정도라면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고 말한 것 같다라면서 사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배상을 한다든지 또 그런 또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좀 생각과 이런 입장이 일치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또 언론인의 본분 아닌가요? 근데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입 닫고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판단되면은 입을 최대한 벌리고 이런 식의 행태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와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하고 채널A 노조가 성명을 내놨거든요. 전 최소한 판사가 이례적으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 언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명예와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누가?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혜와 채널A 노조. 아니 근데 그 채널A가 따져야 채널A가 그거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그 채널A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진상 보고서도 내놨고. 근데 1심 판결문이 내려졌을 때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혜하고 채널A 노조가 이런 성명을 냅니다. 예, 그래요. 정말 연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연병하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걸칠 줄 알았거든. 야, 한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채널 A를 일컬어서 애널 A라고 합니다. 애널 A. 똥구멍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방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큰 기대를 걸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은 좀 해줘야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그것까지 노동자들이 사주를 닮을 수가 있습니까? 아, 참 그렇잖아요. 애널 A의 사주가 누구예요? 김재호. 네. 네. 김재호와 딸. 그 사태만 봐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업 채널 A 지부도 채널 A 노조라면은 성명 한 장이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일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참 부끄럽습니다. 야, 그래요. 너희 회사한테 먼저 따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번 재판은 네. 재판에서 이제 죄가 있다 없다 다투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없다는 주체는 이제 이동재, 꼭 그의 변호인이겠죠? 그럼 죄가 있다고 하는 쪽 이게 누구냐? 검사입니다. 나는 추미애 장관. 민사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네. 뭐 혹은 이동재와 관련해서 폭로를 했던 MBC 이쯤 됐다면 아마 MBC나 이런 뭐 추장관이든 어디든 하여간 여기서 이동재에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어떤 투철한 의지를 가지는 그런 주체가 그 상대방이었다면 나는 이동재 규명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규명하지 못하더라도 왜 그거를 드러내지 않느냐, 왜 그 노트북을 포맷했냐, 한동훈 왜 비밀번호 드러내지 않느냐, 공사라도 펼쳤을 거야. 근데 이거 윤석열 검찰이에요. 이 주체가 이동재에게 죄를 따져 묻고 또 처벌해야 된다는 주체가 지금 이게 윤석열 검찰이에요. 이 윤석열 검찰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좋게 말해서 좀 무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나쁘게 말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이번에는 뭐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2개였습니다. 네? 2개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료를 더 드려야지 3개. 농담이고. 제가 아까 저 페이스북에도 올린 건데 이거 좀 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네. 그 양반이 이제 자신이 언론인으로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을 일종의 어떤 이력서에 넣어서 정계 입문한 거 아닙니까? 자연인 이낙연이 정치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DJ가 발탁했다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네.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 자기를 택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80년대 기자로서 생활했던, 활동했던 그때 일을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괜한 공세 같습니까? 괜한 네거티브인가요? 아니죠. 그의 살아온 생, 특히 공적인 생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씨는 80년대 때 뭐 자기가 이렇다 할 뭐 대정부 투쟁, 군사 독재 정권과의 싸움 이런 건 없었지만은 내가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전두환 찬양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언론들이 또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동아일보 기자 이낙연 1979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어디 뭐 금융회사 다니다가 동아일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금융회사를 네, 다녔어요? 어디 잠깐 다니다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이낙연 기자는 1974년 그때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정의연주 사장 등 네네네. 이런 동아투위 기자들처럼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선 이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순탄하게 기자 생활하시다가 다만 이제 동아일보가 87년 박종철 열사 그런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반짝 좀 존재감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의 생애에 여러 번 있었던 동아일보 내 그 내부 투쟁. 예컨대 이제 김중배 편집국장 동아일보 편집국장. 그만뒀잖아요. 네. 그만두면서 이제 앞으로 언론 자유는 권력이 아니라 사주가 자본으로 넘어갔다.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요. 그런데 그 뒤로 하여간 동아일보가 결국 정말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뭐 이렇다 할 뭔가의 그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걸로 저는 그 사내 외 인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1980년 12월 23일자 동아일보.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방담을 합니다. 네. 송년 특집으로 방담. 방담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 음.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그쵸? 나누는 거. 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1980년 한국 정치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박기정 그리고 이낙연 기자였습니다. 이낙연 기자는 이제 햇수로 2년차 기자였죠.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의 봄 시기에 삼김이 전국을 누비면서 일전 태세를 갖추면서도 대선 앞두고 대선이 있을 줄 알았지. 직선제 개헌으로 해가지고 대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서울의 봄 누비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삼김이. 근데 김종필 씨는 정치권 외의 바람은 기울하면서 봄이 오기도 전에 옷을 벗으면 감기에 걸리고 폐암이 돼 죽는다 이런 신중론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열려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한 표로 대통령을 뽑는 그 세상은 좀 지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올지 안 올지는 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론이죠. 근데 YS는 특유의 또 긍정의 에너지로 좋은 세상이 올 끼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관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자, 이 신문 기사 동아일보 그 송년 당담을 보면은 김종필은 김종필 씨, 김영삼은 김영삼 씨, 김대중은 김대중으로 떨렁 호칭도 없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1980년 12월이면은 5.17 비상계엄 조치로 자택에서 체포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수감 중이었죠. 아마 사형이 연도됐고 그래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근데 김대중 씨도 아니고 김대중, 떨렁 김대중, 범죄자 김대중으로 이렇게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엽기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 8월 초부터 국가 지도자론이 등장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신문지상에 부상한 최초의 계기랄까 이벤트는 대장 승진 다음 날인 8월 6일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기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6일 조찬기도회 그 이전에는 전두환의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같은 시기에 위컴 주한 유엔군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미국은 전두환 장군이 지도자가 돼서 지도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그를 지지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언명한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나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뭔가 이 국가의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나에게 이제 책임이 자꾸 이렇게 부여되고 있는데 나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권력을 가질 마음이 없는데 자꾸 누가 시켜서 누가 자꾸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런 국가 지도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뉴욕타임스와 전두환이 회견을 했는데 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 발언을 했는데 또 8월 11일 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 지지를 표명하고 처음으로 민주복지국가란 용어를 썼다. 나중에 입법위원이 된 신상초 씨가 광풍노도의 시대가 지나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부각되고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전 장군이다. 지도자를 컴퓨터형과 불도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장군은 두 가지 자질을 겸비했다. 이거 보면은 명백하죠. 전두환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천거가 돼가지고 추천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난국을 돌파할 위대한 영도자로 전두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결국 나는 대통령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장광설로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 입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요? 전두환이 진짜 뭐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지. 일단 12.12 쿠데타. 12.12 쿠데타로 해가지고 자기의 상관인 정승화 계엄사령관 이 사람을 체포했잖아요. 12.12 군사 쿠데타로 시작해서 5.18 시민들을 학살하고 학살하면서 완료했죠. 그 사이에 또 4월에 본인이 이제 보안사령관인데 중앙정보부장 서리직까지 겸직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군대 밖의 정보를 다루고 보안사령관은 군대 내의 정보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권력을 한 손에 넣은 거예요. 4월에. 그리고 5월 17일 5.18 전날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서 김대중, 이해찬, 문익환 이런 분들을 잡아갔잖아요. 체포하고 그리고 5.18 광주 시민 학살했고 그것도 굉장히 전두환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5월 말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만듭니다. 이 옥상옥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계시고 그런데 그 위에 권력을 만든 거야. 그리고 지가 상임위원장 앉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규하 사실상 몰아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8월 6일 이전에는 전두환이 존재감도 없었다. 뭐 대통령이 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파악이 안 됐다? 이게 기자가 소리입니까? 이거 구라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언론이 말이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바른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안 할 권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자유권 같은 건 있어요. 그런 자유는 있어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대놓고 구라를 친 거를 그대로 그냥 정리해서 지면에 실어가지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응? 근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몇 년 차였는데 그런 2년 차. 2년 차라니까? 2년 79년에 차인데? 들어왔어. 79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본인이 이제 정리해서 기사로 냈겠죠. 아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낙연이 대놓고 전두환을 찬양하지 않았다. 근데 2년차 기자가 자기 의견을 한정된 지면에서 펼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2년차가 햇수로 아니, 2년차가. 불가능해요. 그때는 더 불가능해요. 햇수로 2년차인 그가 칼럼란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짬밥이었습니까? 짬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의견 개진할 기회를 줬다면은 이낙연 씨가 그때 이러면 안 된다. 전두환 권력을 찬탈하는 이런 정치군인 숙종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그 현실의 어떤 그런 권력에 절망해서 부역한 사람들, 드골 장군이 들어선 프랑스에서는 전부 다 숙청했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 언론인들을 단죄했어요. 이낙연 씨가 만약에 오공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그 당시 언론인으로서 왜 너는 그런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느냐라는 질타를 받는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있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김대중 대통령 보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인간을 말이죠. 정치 무대로 끌어와 가지고 민주당 정치인을 시킨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에다가 뭐 저기 전남도지사에다가 또 문 대통령 때에는 국무총리를 하고 또 당대표를 하게 하고, 참 비위도 좋습니다, 이분들. 그 시대에 뭐 그렇지 않은 언론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인들이 있었지요. 왜 없었습니까? 많았죠. 쫓겨나고 밥줄 끊기고 그래서 해외로 가서 유학하고 또 지하에서 남몰래 열심히 선전 활동을 했고 또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또 해직 기자들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낙연 씨는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책임 있는 사죄, 과거에 대한 반성, 성찰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나는 그때 내 이름 걸고 전두환 찬양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참 그러니까 너무 면목 없는 일입니다. 좀 예. 나는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절 때 엄연하게 동아투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해직 언론인들이 양산이 됐고 많은 언론인들이, 불의에 항거했던 언론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탄압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어떤 언론인들에 비해서 뭐 연차가 낮긴 했습니다만 그냥 무난하게 기자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직 언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성찰적인 어떤 그런 대응 태도가 전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저는 맞는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거는 비판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건. 보십시오. 언론인 출신들 보면은 참 이미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지 나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경우 있었군요. 민경우입니다. 민경우가 민씨. 민씨. 민경우 있었군요. 에이.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정답 민경우. 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 예. 근데 그분들 보면은 언론인으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인격과 사익 추구적 인격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은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씨가 1980년에 뭘 했는지, 아니 그때 아무 일도 안 했다? 나는 그냥 뭐 그때 노골적으로 뭐 전두환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걸로 용납이 됩니까? 그게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 시절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자랑일 수가 있겠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는 중립을 지켰던 자들을 위해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누군가 고통받고 또한 이런 불의에 짓눌려서 고통받을 때 가만히 조용히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침묵하고 방관하는 거.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때 그래도 KBS, MBC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직됐던 사람들이 있고. 근데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너는 그때 뭐 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미안하다,
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나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려온 경영진한테 충성 안 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건 잘못된 대응이에요. 예, 그래요. 어이 맞네. 조수진, 배현진 뭐 맞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인격이 두 가지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들 믿지 마세요. 특히 뭐 우리 포함해서 언론인들 믿지 마세요. 아, 그럼요. 예. 예. 언론인도 그렇고요. 뭐 판검사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사회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실은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다. 변조될 수 있다. 진실은 하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적당히 잘 포장하면은 적당히 뭐 힘으로 이런저런 메커니즘으로 말하자면은 손을 좀 만지면은 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큰 능력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거. 그런 기술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